안녕하세요. 오세진 관사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덧셈이 아니라 곱셈입니다. 아무리 좋은 찬스가 와도 우리가 제로의 상태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의미 있는 준비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우리 반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앞전에서 일단 거시적으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특히 전 시간에는 빈출도가 매우 높았던 우리가 중개무역과 중개무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의 그 중개무역 같은 경우에는 양자를 속에 알선하고 수수료를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중개, 여의로 시작하는 중개무역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본인이 당사자가 되어서 수입을 진행한 후에 다시 소유권을 가진 이후에 되파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서 매매 차익을 취한다라는 부분이 중요했었고요. 우리가 연계무역 방식이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오고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언할 수 있는 부분은 제 수강생분들은 가장 자세히 그리고 정밀하게 이해하고 계신다라고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연계무역 방식 같은 경우에는 4가지가 있었죠. 우리 영어도 같이 기억을 하시겠습니다. 물물교환, 바터 트레이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구상무역, 대응구매, 제품 판매가 있었습니다. 우리 특히 구상무역 같은 경우는요. 우리 복잡한 우리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네, 그 구상무역은 계약서가 한 장이기 때문에 우리 양 당사자를 구속할 수 있는 별도의 어떤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특수신용장이라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우리 첫 번째가 우리가 동시개설 신용장, 백투백 LC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수입신용장을 A가 개설하는 경우에 B도 그에 대응해서 우리 수입신용장을 동시에 개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그런 신용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기탁신용장이었습니다. 옥션 거래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에스크로웨시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일본 회사의 전신 약호였습니다. 토머스 LC. 지금 당장은 상대방에게 수입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지만 추후에 반드시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겠다는 취지의 보증서가 나갑니다. 그걸 토머스 LC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체킹하시면요. 반드시 고득점에 수렴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도 역시 제가 강조드리는 우리 수업의 모토, 전략적 사고, 효율적 정리, 압축적 정리, 거기에 기반을 해서 중요한 타겟을 선제적으로 우리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먼저 알고 가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역계약의 체결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미 서두에서 공부하셨죠? 우리가 해외 시장 조사를 통해서 거래처를 선정하고 그자에게 거래 제의를 하고 상품 조회와 답신, 그리고 신용조사, 그리고 청약과 승낙을 통해서 계약서가 작성된다. 이런 일련의 절차를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부분이 이제 순서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 안에 우리 신용조회라는 것, 그리고 청약이라는 것, 확정 청약과 불확정 청약이라는 것, 그리고 승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특히 이 청약과 승낙이라는 것은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매우 중요한 어떤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뿐만이 아니라 우리 무역을 기반으로 한 여타의 시험들 있죠. 국제무역사라든가 물류관리사라든가 모든 시험에서 핵심적으로 출제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번 시간에 또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정밀하게 제가 설명을 드린다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역은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립 과정 거쳐서 이행 과정 거쳐서 종료까지 해서 마무리됩니다. 이 성립 과정을 지금 공부하실 건데요. 이 순서대로 교재도 이루어져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성립 과정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해외 시장 조사, 거래처 선정, 거래 제의, 그리고 상품 조회, 조회에 대한 회신, 그리고 신용조사, 그리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금 암기하십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청약과 승낙. 이 행위를 통해서 양자는 조건을 합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이 우리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는 이건 부차적인 일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구두로 계약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승낙 시점이 계약의 성립 시점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요.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인 청약을 우리 전달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상대방이 그대로 받아들일 때, 즉 승낙이라는 행위를 할 때 당해 계약은 성립하는 것이다. 계약서 작성 시점이 아니라 승낙 시점이 계약 성립 시점이다.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암기를 좀 하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거기 두 번째 2부에 여러분 무역계약의 성립 1장에 나오고 있죠. 무역계약의 체결 과정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외시장 조사가 있습니다. 이 해외시장 조사는요. 우리 당의 자사 물품의 판매를 극대화하고 위험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목적 시장을 찾는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물품에 대한 시장성을 정밀하게 조사하는 겁니다. 당의 물품을 미국에 판매해야 될 것인지 유럽 지역에 판매해야 될 것인지 이런 목적 시장을 찾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얘기는 아닙니다. 네, 우리 필요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우리가 조사하게 될까요? 당연히 자사 물품의 우리 경쟁력을 체킹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 목적 시장에 동일한 수준의 또는 유사 물품이 우리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면은 진입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불보도 뻔합니다. 그럼 마케팅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소비자의 패턴이 중요합니다. 소비 패턴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또 체킹해야 될 것이 이 소비자의 소득 수준이 중요합니다. 교육 수준도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고가의 전자제품입니다. 그런 전자제품을 우리 판매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뭐 1인당 국민 소득이 아주 떨어지는 그런 국가에다가 우리 판매를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소득이나 교육 등 특히 뭐 종교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이요. 그 나라만의 독특한 어떤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적인 부분 또는 어떤 물류의 또는 흐름.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국가가 그런데요. 농림수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중간상들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과의 거래를 유연하게 할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류라든가 유통체계를 우리 면밀히 조사해야 됩니다. 특히 법률적인 제재 사항들도 여러분들이 꼭 신경을 해 두셔야 됩니다. 특히 인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중국만 봐도요. 우리 CCC라는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뭐 화장품이라든가 기타 제품에 대해서 중국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통과해야만 하는 인증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KC 인증, 그리고 마스크 같은 경우에 뭐 KF 인증, 이런 인증이 까다롭거든요. 인증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물품을 판매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 또 중요한 부분은 종교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종교적인 목적 때문에 특정 물품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간과한 채로 해외 시장 조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 마케팅의 실수로서 그 기업에서는 큰 비용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챙겨둬야 될 부분이고요. 이거 말고도요. 더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판매되는 물품이요. 우리가 뭐 농림수산물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제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 물품까지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 난해한 그런 과정을 거치고요. 그 과정 속에서 해외 시장 조사도 특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런 내용들을 조사해야 될 것이고요. 특히 그 방법이 있습니다. 조사 방법.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우리가 해외 시장 조사를 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현지 조사입니다. 직접 우리 소비자에게 문의를 하는 거죠. 자사 물품을 경험케 하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거는 비용이 크게 소요가 됩니다. 우리가 일단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가야 되고 거기서 체재하는 비용, 뭐 소개할 때 필요한 마케팅 비용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이 없겠지만 아주 소규모의 무역 상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인터넷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마켓플레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 있죠. 아마존이라든가 알리바바 같은 경우. 이런 경우를 사용해서 이런 매체를 사용해서 자사의 물품을 등록을 하고 거기서 시장 조사를 하는 경우죠. 거기에 또 제품에 대한 소개로 나와 있는 물품을 조사해서 이런 다른 여러 여타 사항들까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필요한 부분들이 우리 관공서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코트라, 대표적인 코트라도 있고 뭐 무역협회, 그다음에 상업회의소, 뭐 중소기업 지원센터 이런 관공서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주한 공관, 뭐 대사관이라든가 영사관 등을 이용해서 그 시장을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영사관이나 대사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중차대한 어떤 물품들이 나가야 하는 경우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시회, 그리고 뭐 킨텍스라든가 뭐 엑스포 이런 경우에서 전시회라든가 우리가 뭐 박람회 이런 곳에 참여하는 거죠. 국내에서 하는 전시회나 박람회에 참여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 물품을 관련 물품을 요구하는 그런 수요자가 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참여한다. 또는 우리가 같은 상인들의 소개가 있을 수 있겠죠. 거래처를 직접 소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챙겨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품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정형화된 어떤 방법 말고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교재에 있는 부분은요, 우리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이런 방법도 최근에는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해외 시장 조사란 거래하고자 하는 국가의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지리적 조건, 그리고 시장 여건을 파악하고 제품에 대한 수요 및 판매 가능성을 측정하는 등 기초 여건을 조사하는 일련의 절차다. 여기까지 밑줄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라든가 대상은 거기 밑줄 치시겠습니다. 뭐 경제나 정치, 문화, 사회, 기후, 뭐 언어 등 목적 시장 전반에 대한 상황 조사도 필요하고요. 수요와 공급, 그리고 유통 구조, 뭐 경쟁 상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거래처, 뭐 이런 부분들, 무역 관리 제도, 인증 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제가 실무에서 중요하게 접했던 부분들을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조사한다. 그리고 방법은 우리 국내외 경제단체, 그게 바로 이제 관공서를 이용한다는 것이죠. 무역협회, 코트라 등, 그리고 주한공관, 우리나라에 소재하고 있는 활용하고요. 광고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조사를 한다. 그리고 국가별 수출입 통계를 이용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자체 현지 시장 조사가 있을 수 있겠다. 자체 조사가 현지 가서 조사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정확합니다. 그러나 비용이 크기 때문에 여타의 다른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하나 추가적으로 거기에 작성하실 것이 최근에는 이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하고 있다. 아마존, 알리바바 하나 기재해 두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완벽하시고요. 이렇게 매력적인 국가를 선정했다면 두 번째 매력적인 거래처를 선정해야 됩니다. 향후 우리 자사의 물품의 판매가 증대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거래처를 선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장조사 결과 자사 취급 상품의 시장성과 잠재력이 있는 목적 시장을 선정하게 되면 우리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밑줄 치겠습니다. 구매 가능성이 있는 유능한 거래처나 잠재 고객을 선정한다. 근데 거래처가 선정이 되면요, 이제 그 거래처 선정 방법은 다음 줄에 보시면요, 우리 상공인 명부가 있죠. 각국의 무역업자의 상공인 명부가 있습니다. 그걸 통할 수도 있고요. 각국의 상업회의소를 통할 수 있다. 그런 관공서나 유관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인터넷 등을 최근에는 활용한다. 뭐 똑같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조사가 되겠죠. 해외 시장 조사하면서 거래처 선정까지 동시에 일어납니다. 특히 그 거래 제의 파트가 중요합니다. 비즈니스 프로포절. 네. 저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데요. 당사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자에게 우리가 메일을 보냅니다. 아니면 팩스를 보내겠죠.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알게 된 경위를 쓰는 겁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전화를 받자마자 또는 메일을 열자마자 물건을 판매하고 싶다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상대를 알게 된 경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벌써 밝히는 거죠. 누가 소개해줬다. 아니면 우리가 무역협회에서 우리 알게 되었다. 아니면 당신이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의 자사 상품을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고서 정보를 얻어서 당신께 편지를 쓰게 됐다. 이렇게 경위를 쓰는 것이 예의 차원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래 제의에서는 이겁니다, 여러분. 시험 나오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보이면 거래 제의입니다. 네. 이런 방법으로 귀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밝히는 거죠. 네,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가 상품 조회를 하게 됩니다. 거래 제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A라는 상대방이 B라는 상대방에게 자사 상품을 판매하고 싶다라고 거래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B는 나를 이렇게 알게 됐구나 라고 확인한 이후에 그럼 당신이 어떤 물품을 취급합니까? 라고 카탈로그나 뭐 가격표 같은 것들을 보내달라고 조회를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인콰이어리, 상품 조회라고 합니다. 그런 상품 조회를 받은 A는 신속하게 답신을 해야 되겠죠. 인콰이어리 대해서 리플라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단계까지 오면 양자는 신용조회라는 것을 합니다. 서로 이국 간에 서로 거래를 안 해봤던 우리 초도거래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 신용조회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용조회. 신용조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겠습니다. 신용조회의 의의와 중요성 밑줄 치시겠습니다. 무역거래는 격지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의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거래에 앞서 사전에 상대방의 신용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우리 이국 간에 소재하는 당사자가 초도거래이기 때문에 상대가 누군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일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신용조회를 반드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주로 누가 할까요? 우리가 제의자와 피제의자가 있습니다. 우리 거래를 시작합시다라고 제의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받는 피제의자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는 피제의자가 합니다. 나한테 제의를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의를 받은 쪽에서 오히려 신용조회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의자는 기존에 제의하기 전에 신용조회를 선제적으로 했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용조회에서 우리 시험에 빈번하게 출제되는 우리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가지의 3Cs입니다. 일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으로. 그리고 5Cs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파벳 C로 시작하는 세 가지 테마. 그리고 그 세 가지 테마에 두 가지를 덧붙여서 5Cs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빈번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신용조회의 내용에서 보시면요. 캐릭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 C죠. 그래서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는 상대방의 성격을 조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캐릭터가 있고 두 번째가 캐피털이 있고요. 세 번째가 캐파서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의 경우에 어떤 항목을 조사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 세 개에 대해서 묻는 것은 아주 과거의 문제고요. 이제 시험에서는 캐릭터는 어떤 것을 조사하는 것이냐라고 묻더라고요. 보시겠습니다. 상대방의 성실성에 대해서 묻는 거죠. 채무에 대한 변제, 열의. 그러니까 과거에 물품을 받은 이후에 대금 지급을 우리가 회피한 적이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합니다. 그래서 성실성이라든가 평판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영업 태도를 조사하는 거죠. 그리고 채무 변제 열의 요게 중요합니다. 채무에 대한 변제 열의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의 열의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본이 나오죠. 캐피털. 캐피털이라는 것은 부채라든가 자기 자본율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 밑줄치겠습니다. 상대방의 자본의 상태에 대한 것으로서 업체의 재무 상태,
즉 어떤 수권자본, 이 단어 좀 기억하셔야 돼요. 수권자본, 납입자본. 이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라기보다는 자본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그것은 어디 테마에 들어가야 된다? 캐피털에 들어가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에 대한 어떤 비율이라든가 어떤 부채가 크지 않은지에 대한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캐파서티입니다. 거래의 형태죠. 거래의 형태는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 자사의 물품을 수입해간 그 당사자가 또 자국 내에서 판매를 하지 않겠습니까? 판매를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영업력 있게 많은 수량을 판매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영업 능력을 체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과 매출액, 영업 형태, 그리고 연혁, 어떤 업력이 좀 긴 업체들이 그래도 사업을 비교적 잘해왔다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경력, 그리고 영업권, 특정한 지역에 뭐 독점적인 영업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런 건 사업에 대한 역량을 평가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테마들이 시험에 나온다.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3Cs 중에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채무 변제 열의. 그건 바로 캐릭터죠. 그렇죠.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두 번째, 부채 비율. 그럼 캐피털. 자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업력. 그럼 캐파시티겠죠.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테마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다가 두 개가 더 추가가 되어집니다. 그 밑에 기타 보시겠습니다. 3CS 이외에 국가, 컨트리, 나라도 심각하게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란이 또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국가가 있을 수 있죠. 그런 나라하고 거래하는 것은 우리 좀 방지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국가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통화. 과거에 르브라가 좀 문제가 됐었죠. 통화가 예를 들어 환율이 크게 업다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거래 조건이 또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담보 능력. 네. 그리고 요 중에서 이제 두 가지를 추가해서 OCS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요 항목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특히 말씀드린 대로 캐릭터와 캐피털과 캐파시티에서 각각의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그 내용에 부합하는 단어를 골라내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용조회 방법이 나오죠. 신용조회 방법은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특히 이제 우리 2번 항목이죠. 그래서 자기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에 대한 조사가 일반적입니다. 신용조회는. 또 두 번째가 관련 동일한 업자들 있죠. 동업 관계에 있는 업자들. 그런 업자들에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동업자 조회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우리 비용을 지불하고 국제적으로 저명한 우리 신용조회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의뢰를 해서 유료로서 우리 제공받는 경우도 있고요. 국내에서 신용 전문 조사 기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투자 우리 진흥공사라든가 신용보증기금 이런 우리의 국내 유관기관들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비용이 든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텐데요. 이 청약과 승낙부터 법적 구속력과 아주 중요한 테마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시험뿐만이 아니라 여타 다른 무역 관련 시험에서도 압도적인 출제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여러분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챕터를 보시겠습니다. 2장에 제가 청약과 승낙을 따로 세팅을 해두었죠. 그 중요도가 크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우리 그 맨 마지막 항목에 매매계약서 작성이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매계약서 작성은 우리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무역계약이라는 것이 불요식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식성, 그러니까 반드시 정해진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형식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당사자의 구두합의라든가 이런 것으로도 충분히 계약이 성립되거든요. 그래서 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요구되는 조건은 아니지만 후일에 분쟁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미연의 방지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거 하나만 작성해 두시고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매 계약서 작성 시점이 당해 계약의 성립 시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승낙이 되는 그 순간이 매매 계약의 성립 시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청약과 승낙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시겠습니다. 거기 청약과 승낙에다가 한번 기재해 두시죠. 법적 구속력이 우리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첫 번째 테마로 청약이 있습니다. 청약의 의의 밑줄 치시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청약의 의의 정도는 지금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청약자가 있고요. 청약자가 청약을 합니다. 누구에게? 피청약자에게. 피청약자라는 건 청약을 받는 사람이겠죠? 영어로 청약자를 offer라고 합니다. 끝에가 or이나 er로 끝나는 게 보통 어떤 행동을 시작하는 당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피청약자는 offer리가 되겠습니다. 끝에가 e로 끝나는 대상은 주로 이제 받는 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약은 offer입니다. 이 offer에 대해서 상대방이 피청약자가 자신이 받은 offer에 대해서 무조건 절대적으로 승낙을 합니다. 영어로 acceptance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 시점에 당해 계약은 성립합니다. 어느 시점에? 승낙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계약이 성립된다. acceptance 시점에. 계약서 작성 시점이 아니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 승낙이라는 것은요. 이 청약과요. 똑같아야 됩니다. 경상의 원칙이라고 해서 거울처럼 똑같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일말의 변경이라든가 수정이라든가 제한이 가해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청약자가 이러이러한 가격으로 당신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싶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 청약서 안에는요. 물품에 대한 명세, 수량, 가격, 그리고 판매하고 싶은 어떤 결제 조건, 뭐 선적에 대한 얘기, 대부분의 것들이 확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약서라는 것은 확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그것을 받은 당사자가 변경 없이 그리고 수정 없이 제한 없이 추가 없이 뭐 같은 얘기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경상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거울처럼 똑같이 받아들였을 때 계약이 성립됐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 얘기들이 우리 시험에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어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 무조건, unconditional, absolute 이런 단어들 뭐 수정이 없다, 제한이 없다, 추가사항 없다 이런 것들 배우실 겁니다. 미러 이미지 룰 이런 단어들이 우리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일단 청약의 정의를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들어만 두세요.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전달하는 바라는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 밑줄 치시겠습니다.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바라는, 전달하는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취지의 확정적 의사표시다. 그리고 또 밑줄 치시겠습니다. 피청약자의 절대적, 무조건적인 승낙이 있으면 즉시 일정 내용의 계약이 성립된다. 매매계약서 작성을 안 했어도 승낙이 되는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이 청약이라는 것이 잠시 후에 구분을 좀 하실 건데요. 청약의 유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약의 유인이라는 것은 상대로 하여금 청약하도록 유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격표가 있어요. 우리 백화점에 갔는데 어떤 의류에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 가격표는 청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불특정 다수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런 건 청약이 아닙니다. 청약의 요건을 지금부터 공부하실 건데요. 청약의 요건은 특정한 자에게만 전달돼야 됩니다. 무조건 특정한 한 사람 아니면 특정한 집단에게만 청약이 이루어집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는 것은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입니다. 제가 백화점의 가격표를 보고 이 가격이 조금 비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점원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조금 깎아줄 수 있습니까? 세일 됩니까? 물어봤을 때 제가 청약한 겁니다. 그 가격을 보고 이거 10%만 깎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저의 청약에 대해서 상대가 오케이, 백화점 점원이 오케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가격 깎아달라고 하는 얘기가 청약이 되죠. 가격표는 대표적인 청약의 유인입니다. 그래서 청약과 청약의 유인이라는 행위를 구분하는 문제가 또 많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청약의 요건 별표 치시겠습니다. 일단 정의도 별표 치시고 1인 한 명한테 전달돼야 돼요.
청약이란 건. 또는 한 명 아니고 다수지만 무조건 특정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딱 정해진 누군가한테만 가야 된다. 1인이든 다수든 정해진 사람한테만 가야 된다. 특정인에게 전달되어야 된다. 밑줄 특정이 동그라미. 두 번째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제안이어야 됩니다. 청약이라는 건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라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 세 가지가 청약서 안에는 반드시 담겨 있어야 됩니다. 물품, 가격, 수량. 물품의 규격은 어떠한지. 뭐 명세 같은 건 뭐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무게라든가 그런 걸 물품의 명세라고 하고요. 가격, 그리고 몇 개가 가는지. 물품, 수량, 가격. 이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확정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청약서 안에는. 그리고 상대방의 승낙이 있으면 무조건 내가 보낸 청약에 대해서 내가 구속된다. 즉, 이 청약서의 내용대로 반드시 이행하겠다라는 취지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승낙이 있으면 그것에 구속된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어야 한다. 그죠? 그래서 밑에 CISG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엔나 협약이죠. 거기에 우리 14조 1항에 보면 이 청약에 대한 요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해석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프로포절은 제안입니다. 제안. 여러분 같이 써보시겠습니다. 어떤 제안이냐면요. for은 뭐뭇을 위한이죠. concluding은 체결입니다. 계약 체결. 계약 체결을 위한 어떤 제한. 그게 앞으로 되겠죠. addressed는요. 전달된 이런 뜻입니다. 전달된. 앞에 있는 저 프로포저를 꾸미게 됩니다. 누구에게? 한 명 또는 다수여도 되는데 반드시 스페시픽한, 딱 정해진, 특정한 이런 뜻입니다. 스페시픽이. 특정한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한 명이거나 다수여도 좋아. 예를 들어서 재수강생에게만. 이렇게 제가 청약을 한 거죠. 불특정 다수가 아닙니다. 딱 정해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전달된 제안은 구성한다. 이게 구성한다 뜻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써보세요. 워낙 중요한 CISG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성한다. 무엇을? 청약을. 만일 그것이 충분하게입니다. definite. 자, 우리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면, 또 나타내고 있다면 무엇을? 의도를. 누구의 의도냐면요. 아포러 청약자의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면 어떤 의도다? 구속되겠다라는, 구속된다라는. in case of는 뭐뭐의 경우에 이런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 승낙이 일어난 경우에 상대방이 승낙해주면 내가 보낸 이 청약서에 내가 구속되겠다. 내가 반드시 이 수량을 이 가격에 이 명세로 보내겠다. 구속되겠다라는 것을 담고 있으면 된다. 이게 청약이다. 이런 얘기죠. 또 그 제안이라는 것이 충분히 명확한 것이다. 명확해야 돼요. 청약은. 만일 그 제안이 나타내고 있다면 indicate. 무엇을? 세 가지죠. 물품, 가격, 수량. 물품 나타내고 있다면. 그리고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 이런 단어들 챙겨 두셔야 됩니다. 이게 명시적으로. 딱 확연하게 눈에 보이게. 묵시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겁니다. 이건 묵시적으로. 묵시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리고 만들고 있다면 무엇을? 프라비전은 규정입니다. 규정을. 어떤 규정이다? 결정하고자 하는 규정을 갖고 있다면 어떤 퀀터티, 수량과 가격에 대해서 뭐 한마디로 물품과 수량과 가격에 대해서 담고 있고 그리고 구속된다라는 네가 승낙하면 내가 그냥 반드시 지킬게. 나를 구속한다라는 의사도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 특정인에게 전달만 됐다면 그것은 청약이다. 이런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우리 형광펜 칠해 놓은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빈칸으로. 그래서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 제안인데 스페시픽한 사람한테 가야 되고 그리고 확정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가지 물품, 가격, 수량이 명확해야 된다. 이게 청약의 요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른 어떤 분들보다 우리는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챙겨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청약의 유인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청약의 유인이라는 것은
청약과 비교되는 거예요. 청약은 이런 게 청약이고 청약의 유인은 상대로 하여금 나한테 오히려 청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아까 말한 우리 백화점의 가격표 또는 TV 광고. TV 광고는 왜 청약이 아닙니까? 특정한 사람한테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죠. TV 광고 같은 거, 뭐 카탈로그 같은 거. 우리 지나가다가 뭐 자동차 매장에 있는 카탈로그. 그거 나한테만 청약한 게 아니죠. 다수에게 다 제공한 겁니다. 그런 건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 써놓으시겠습니다. 케이스마다 청약인지 청약의 유인인지를 구분을 꼭 하셔야 돼요. 밑줄. 타인을 권유해서 상대방이 청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로서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더라도 계약 성립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상대방의 승낙에 대해서 재차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청약의 유인에 대한 글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형광펜 칠해드린 내용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특별한, 스페시픽한 당사자한테만 가야 되고 세계가 명확해야 되고 definite.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청약의 유인은 청약이 아니죠. 여기 보시면요. other than이 나왔어요. other than은 이외의 이런 뜻입니다. 이외의. 이 원은요.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제한이 나왔는데요. 이 제한을 받아주는 겁니다. 제한 이외의 제한입니다. 그래서 제한 이외의 제한. 어떤 제한이냐면요. 전달된 제한 이외. 한 명 또는 다수의 특정한 사람한테 전달된 그런 제안이면 청약이 맞죠. 근데 그런 제안 이외의 제안은 간주되어집니다. 컨시더드가 간주되답니다. be considered. 무엇으로? 단지. 여러분 같이 쓰실까요? 인버테이션. 저 단어 암기하셔야 돼요. 인버테이션이 뭐냐? 초대, 즉 청약의 유인입니다. 유인으로 간주된다. 유인. 초대라 유인. 상대로 하여금 깎아주세요. 라고 내가 청약하는 거죠. 백화점 점원한테. 청약하도록 유인하는 그런 것으로 간주된다. 만일 반대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면 unless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청약의 유인이 맞는데요. 상대가 아니야 이거 청약 유인 아니야. 청약으로 봐야 돼. 라고 반대의 의사표시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면 이건 청약이다. 청약의 유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말은 반대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면 즉 청약의 유인 아니야 이거는 청약이야 라고 봐줘 라는 표시가 있으면 청약이지만 이런 표시가 대부분 없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청약의 유인으로 봐야 된다. 여러분 이 부분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유인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한 한 명 또는 특정한 다수에게 전달돼야 된 그런 제안은 청약이 맞죠. 근데 그런 제안 이외의 아덜된 저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외의 제안은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약의 유인의 형태를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먼저 밑줄 치시겠습니다. 우리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 밑줄 치시고요. 정찰제 상품 진열 그리고 견적서 그리고 카탈로그 권유장 광고 경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청약의 유인입니다.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 4번 목차에 청약의 방법이 있는데요. 청약의 방법은 청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그죠? 밑줄 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요. 구두 서면 행위 모두 가능합니다. 청약은. 근데 실무적으로는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서 행해지고 있다. 네, 그 부분 보시면 되고요. 그 청약의 종류를 좀 보시겠습니다. 이건 첫 번째. 발행자에 의한 분류가 나옵니다. 발행자.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거거든요. 여러분 확정 청약 잠시 후에 보시겠습니다. 여기 발행자에 의한 분류, selling offer, 매도 청약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사람만 청약하는 게 아니에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도 청약을 합니다. 나 구매하고 싶어요. 당신 물건. 예를 들어서 삼성이 소유하고 있는 특정한 휴대폰에 대해서 특정 국가의 특정 기업이 구입하고 싶습니다. 하고 오히려 제안을
하고 올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수출자만 청약하는 것이 아니다. 수입자도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selling offer은 수출자가 판매하고자 청약하는 것이고요. 밑에 매수 청약은요. 수입자가 구매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청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하면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아주 쉬운 내용. 발행지를 기준으로 한 분류. 국내에서 발행되는 청약이 있을 수 있죠. 국내 거래 또는 국외. 우리는 이제 수출 수입 거래를 보기 때문에 국외 발행 청약이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무역은 국외 발행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별표하시겠습니다. 확정력, 구속력 유무에 의한 분류입니다. 그래서 확정 청약 첫 번째 요겁니다. 청약에는 확정 청약이라는 것이 있고요. 불확정 청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확정 청약의 종류에는 두 가지, 확정 청약과 불확정 청약이 있는데요. 참 우리 처음 하시는 내용이니까 생소하죠. 한 번만 들으시면 그냥 압니다. 확정 청약은요, 말 그대로 무언가가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세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런 청약서 안에 유효기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효기간. 청약서 안에. 이거 내가 지금 오늘 날짜 보내는데 당신이 예를 들어서 5월 3일까지 승낙하면 이 청약은 지켜집니다. 라고 승낙을 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설정한 거예요. 유효기간이 들어가면 그냥 청약이 아니라 확정 청약입니다. 확정 청약. 두 번째, 확정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펌이야, 펌. 확정 청약이야, 이런 단어. 이것도 취소 불능 청약이야. 이거 취소 못해. 내가 끝까지 지킬게. 취소 불능. irrevocable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이 세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 단어가 들어가 있는 청약을 확정 청약이라고 하고요. 불확정 청약은요, 이 세 단어가 없는 청약입니다. 다시 한번, 확정 청약은 승낙의 유효기간, 몇 월 며칠까지 당신이 승낙했을 때 내가 이런 제품을 이런 명세로, 이런 가격으로, 이런 수량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거 확정 청약입니다. 이거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요 세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확정 청약입니다. 보세요. 당사는 귀사에게 제공합니다. 여기 폼 나오죠? 우리 교재에 있는 거 체킹하시겠습니다. 이 확정적, 이게 펌이 확정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확정 청약입니다. 다음의 물품을 확정 청약합니다. subject to는 지금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subject to는 뭐뭐에 따라. 이 표현이 아주 빈번하게 나옵니다. 뭐뭇을 조건으로,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조건으로? 당신의 승낙, acceptance, 승낙을 조건으로 해서 저는 확정 청약 드리겠습니다. 어떤 승낙이다? 리칭, 도착하는, 리칭이 도착하는, 도달하는, 이런 뜻입니다. ing니까 꾸민다고 우리 알려드렸죠? ing. 당사에게 도착하는, 유효기간이 나왔죠, 여기. 5월 10일까지 다음과 같이 도착하는 귀사의 승낙에 대해서 우리는 확정 청약을 보냅니다. 이 지문은요, 두 가지 사안 때문에 확정 청약입니다. 일단 firm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확정 청약이 맞고요. 유효기간이 들어있기 때문에 확정 청약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확정 청약이 됩니다. 여러분 똑같이 적고 계시죠? ing는 뭐뭐 하는이고요. subject to는 따로 적어두세요. 뭐뭐에 따라, 뭐뭇을 조건으로. 아주 빈번하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다음 불확정 청약. 딱 보세요. 이 안에는 유효기간 없죠. firm도 없죠. 뭐 irrevocable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럼 불확정 청약이에요. 우리는 청약합니다. 귀사에게 다음의 제품을 어떤 조건으로? 어떤 조건으로. 컨디션, 텀 다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하 언급된 아주 가볍죠. 무게감이 없죠. 그러니까 이건 불확정 청약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수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밑줄 치시겠습니다. 확정 청약. 청약자가 청약 내용에 대한 승낙 회답의 유효기간 동그라미. 유효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 내에 우리 피청약자가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청약이다. 또는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청약에 방금처럼
firm이란 단어, 즉 확정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나 취소, 불능, irrevocable이라는 표시가 있는 청약도 확정 청약이 된다. 일반적으로 무역거래에서는 대부분 확정 청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우리는 다른 분들과 달리 영어로도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네, 이런 부분이 강점입니다. 제가 바로바로 확인시켜 드리거든요. 이 배운 걸 영어로 이렇게. 그죠? 이해가 좀 더 빨라지시고 문제는 사실 영어로 나올 수도 있고 한글화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실무 파트로 이게 배정이 되면 한글로 나올 것이고 영어 파트로 배정되면 이렇게 영어로 출제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쪽으로 출제되더라 하더라도 유연하게 득점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 불확정 청약 보시겠습니다. 불확정 청약은 영어로 free offer이라고 합니다. 밑줄 유효기간의 명시나 그게 없어요. 유효기간도 없고 확정적이라는 단어도 없고 취소불능이라는 문구가 없는 경우 이런 것이 바로 불확정 청약이다. free offer다. 자유롭다는 거죠. 취소도 막 맘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피청약자가 승낙을 발송하기 전까지 승낙을 하면 이 청약은 유효한 것이 되지만 피청약자가 승낙을 발송하기 전까지는 청약자가 그 내용을 임의로 변경, 취소, 철회할 수 있다. 청약자가 불확정 청약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승낙을 안 해. 그러면 자기가 보낸 청약서의 내용을 고칠 수 있다는 거죠. 확정적이지 않으니까. 아, 이거 생각 잘못했다. 가격을 바꿔야겠다. 수량을 바꿔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불확정입니다. 그렇죠? 영문도 보셨습니다. 불확정 청약에 대한 영문. 그리고 교차 청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차 청약이라는 거 있고 반대 대응 청약이라는 거 있죠.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거기도 별표 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반대 청약. 대응 청약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대응 청약은 다른 말로 하면 또 반대 청약이라고도 합니다. 시험에서는요, 이 두 단어를 좀 다 기억하셔야 돼요. 영어로는 카운터 아퍼입니다. 카운터 아퍼는 이런 거죠. 우리가 청약자가 보냈어요. 그러니까 A가 B에게 청약서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냈는데 이자가 A가 보낸 청약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만 승낙으로 인정이 되죠. 그런데 변경을 가하는 겁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요. 깎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변경을 요구하거나 또는 제한을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당신이 이 날짜에는 선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안 받을래요. 이렇게 제한을 가하는 거예요. 또는 추가를 하는 거죠. 이건 이렇게 물건을 몇 개 더 주세요. 이렇게 추가 변경 제한을 가합니다. 누가? B가.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 이 말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승낙을 해야 될 당사자가 즉 청약을 받은 당사자가 자신이 받은 청약서에 대해서 추가 변경 제한을 했어요. 그럼 이것은 원청약에 대한 즉 처음에 왔던 원청약에 대한 거절입니다. 거절. 그리고 이것은 이자가 오히려 깎아주세요라고 새롭게 보내는 새로운 청약입니다. 이 사람이 10불로 보냈어요. 개당 가격을. 근데 이 사람이 8불로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받아보고서 판매하고 싶은 마음에 오케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8달러로 바꿔서 보내면 원래 최초는 10달러였는데 이렇게 보냈을 때 8달러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자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승낙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청약을 하는 거죠. 새로운 청약이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반대 청약이라고 합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A가 B에게 청약을 보냈어요. 그런데 B가 그 자신이 받은 청약에 대해서 추가 변경 제한을 하는 거죠. 네, 또는 뭐 아무튼 바꾸는 거예요. 뭔가 경상의 원칙 똑같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원청약에 대한 거절이 되고 새로운 청약이 된다. 오히려 이자가 하는 그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원래 청약을 보냈던 당사자가 받아들이면 이때 계약이 성립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그 교차 청약이라고 있죠. 교차 청약이라는 것은 A와 B가 서로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동일한 내용의 청약을 동시에 한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A와 B가 동일한 내용의 청약을 같이 보내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성립하는 쪽으로 입장을 갖고 있어요. 계약을 성립시킵니다. 어차피 원하는 게 같으니까. 근데 우리 의사의 순차적 교환을 중시하는 영미법계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 정도만 기억을 하세요. 교차 청약도 있을 수 있다. 동일한 내용을 양자가 같이 보내는 경우죠. 우리 반대 청약부터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우리 시험에서 아주 빈출이죠. 어떤 대답입니다. 청약에 대한 대답. 어떤 대답이다? purport to 하면 의도를 갖고 있어요. 승낙의 의도는 갖고 있다. 승낙의, 여러분 같이 승낙의 의도를 갖고 있다. 관계대명사니까 꾸미는 거죠. 이렇게 승낙의 의도를 갖고 있는 대답입니다. 이자가 하는 승낙은 하고 싶어요. 단, but 그러나 포함하고 있어요. addition 어떤 추가 사항을 갖고 있거나 선적은 이때 주지 마세요. 제한 사항을 갖고 있거나 다른 변경 사항을 갖고 있어요. modification 이런 변경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원청약에 대한 rejection입니다. 거절입니다. 청약에 대한 거절이고 구성을 한다. 이게 구성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성한다. 영어도 많이 늘어요. 이제 저랑 같이 하면 counter offer. 카운터가 보다 반대 청약을 구성한다. 여기 빈칸 뚫려서 나와요. 이렇게 시험에. 반대 청약을 구성한다. 이게 비엔나 협약 19조 1항입니다. 네, 바로바로 확인하니까 좋으시죠? 네,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전 시험에서 온전히 득점도 하시고 실무에서도 활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네. 그 뒤에 보시겠습니다. 조건부 청약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밑줄 한번 치시고 갈게요. 이제 반대 청약부터. 반대 청약 같은 경우에는 청약자의 청약에 대해서 피청약자가 청약 내용 중에 수량, 가격, 우리 선적, 결제 등 일부를 추가, 변경, 제한하는 것. 이 단어를 좀 기억하세요. 그리고 다음 중요한 말이 있죠. 반대 청약은 원청약에 대한 거절임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된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최초로 던졌던 청약은 반대 청약에 의해서 그 효력이 소멸된다. 이 정도 기억하셔야 되고 교차 청약이라는 것은 청약자와 피청약자와 상호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환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정하는 입장이지만 우리 영미법계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조건부 청약이라는 말이 지금 붙었어요. 조건부 청약. 이건 컨디셔널 어퍼인데요. 그 밑에 보시겠습니다. 말은 청약이지만 이 안에는 청약의 유인도 있고요. 청약도 있습니다. 조건부 청약. 이 종류가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와 그 한글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거 5번도 별표 치십니다. 5번 별표 치시고 조건부 청약 별표 치시고 대응 청약도 별표 치십니다. 시험 나올 거 제가 강조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offer subject to. subject to 또 나왔죠. subject to가 무슨 뜻이다? 무엇을 조건으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final confirmation. final confirmation이 우리 최종 확인을 조건으로 한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또 subcon offer이라고 합니다. final confirmation이라는 단어에다가 우리 형광펜 칠하시고요. subcon offer에다가 또 형광펜 칠하십니다. 이게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인데요. 이런 겁니다. A가 B에게 청약을 해요. 근데 이게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 서브컨 아웃폴이 그렇게 단서가 붙었어요. 파이널 컨퍼메이션이라는 단서가 붙었어요. 그러면 B가 이것에 대해서 승낙을 해도 계약이 성립이 안 돼요. 원래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자의 승낙에 대해서 최초의 서브컨 아웃폴,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을 보낸 이 당사자가 오케이, 최종 확인을 다시 한번 해줘야 이때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서브컨 아웃폴은 상대방이 승낙한다고 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이자의 최종 확인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이것도 챙겨 보셔야 됩니다. 영어로
이 부분이 중요하죠. Final confirmation, subsequent offer. 아주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당사는 받았습니다. 귀사의 어떤 질의를 이 날짜에. 그리고 오늘 제안 드립니다. 귀사에게 다음의 아이템을 subject to 무슨 뜻이었다? subject to 무엇을 조건으로 무엇을 조건으로 final confirmation 형광펜입니다. 저 단어가 보이면 저 두 단어 final confirmation이 보이면 아 이거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이구나. 상대가 승낙을 해도 계약 성립하지 않는구나. 보낸 자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3번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전달하죠. 승낙하죠. 마지막으로 최종 확인을 해줘야 돼요. 한 번 배워도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줬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 두 번째는 재고 잔류 조건부 청약입니다. 그리고 밑에 선착순 매매 조건부 청약입니다. 이건 두 개 묶어보세요. 재고 잔류 조건부 청약과 선착순 매매 조건부 청약. 영어도 보시겠습니다. 재고 잔류 조건부 청약은요.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 unsold가 뭡니까? 판매가 되지 않은 이런 뜻이거든요. 판매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청약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승낙을 해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재고가 남아있는 경우에 하나여 계약이 성립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선착순입니다. 상대가 승낙을 해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빨리 온 사람부터 우리 소진이 되는 거예요. 물건이. 그래서 파는 사람이 힘의 우위에 있을 때 쓰는 조건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줄 치시겠습니다. 재고 잔류 조건부 청약, being unsold 조건, 재고가 남아있는 분에 한해서 유효하다는 조건.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청약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약이 성립하는 조건부 청약. 우리 선착순 매매 같은 경우는 prior sale이라고 합니다. 밑줄 치겠습니다. prior. 먼저 와야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밑에 무확약 청약이라고 있습니다. offer without engagement. 이건요. 다른 것들은 다 이제 청약서에 넣는데요. 가격 하나만 유독 빠져있는 경우가 바로 이 무확약 청약입니다. without engagement. 써놓을게요. 여기다. 가격만 누락돼 있다. 왜냐하면 우리 원자재 같은 거, 우리 원유 같은 경우는 시시때때로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이렇게 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우리 빼놓고 청약을 하는 거죠. 나중에 추후에 이제 일정 수준까지 계약이 무르익었을 때 가격에 대한 합의가 들어갑니다. 양자가. 그래서 국제 시장에서 시세가 있는 원유나 뭐 원자재 같은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무확약, 뭐만, 가격만 나중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가요. 점검 후 매매 조건부 청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점검 매매 조건부 청약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써보고 나서 화장품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해요. 화장품 판매하시는 분들이 일단 써보세요. 써보시고 마음에 들면 그때 결제하세요. 그러면 화장품 써보고 마음에 들어요. 입금을 하면 입금 행위가 바로 승낙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입금 행위가. 그래서 거기 밑줄 치시겠습니다. 오퍼와 함께 보낸 물품을 피청약자가 점검한 후에 구매 의사가 있으면 송금하고 그렇지 않으면 물품을 반환토록 한 것. EX 표시하시고 화장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반품 허용 조건부 청약이라고 나오죠. offer on sale or return. return이 반품입니다. 주로 서적 같은 게 대량으로 서점에 들어갑니다. 근데 서적이 다 팔리지 않으면 다시 반품을 허용해 주죠. 네, 그런 청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대리점 계약이라든가 위탁 판매. 우리 위탁 판매 배우셨습니다. 판매를 맡기는 거예요. 위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맡은 사람들은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받겠죠. 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반품을 당연히 받아줄 것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는데요. 지금 내용이 이 효력 발생, 청약의 효력 발생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내용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끊고요.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신 내용들, 특히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재차 반복드리지만 청약의 정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청약의 정의가 뭐다?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전달하는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다. 그 확정적 의사표시에는 두 가지 청약이 있다. 확정력을 기준으로 해서 확정청약과 불확정청약이 있다. 확정청약은 유효기간과 확정적이란 단어, 취소불능이란 단어가 있다.
그런 단어가 없으면 불확정 청약이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상대방이 승낙을 할 때는요. 어떻게 승낙해야 됩니까?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경상의 원칙, 미러 이미지 룰, 거울처럼 똑같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한을 가한다거나 변경을 가한다거나 추가 사항이 있으면 반대 청약이 되고 반대 청약은 원청약에 대한 거절이며 새로운 청약을 구성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여러분 청약의 정의 그리고 청약의 요건도 있었습니다. 요건은 다시 말씀드리면 한 명 또는 다수여도 특정인에게 전달돼야 된다. 그리고 세 가지가 명확해야 된다. 물품 가격, 수량이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유효 기간 내에 승낙하면 구속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까지 다 담으시고 특히 조건부 청약은요. 말씀드리지만 영어와 내용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 재고 잔류 조건부 청약, 선착순 매매 조건부 청약, 점검 매매, 그렇죠? 그리고 반품 허용. 각각 영어를 보시고요. 우리 시험에서는요. 한글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한글로 나오면 정확하게 골라내시고 영어로 나와도 서브 컨아폴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죠. 서브 컨아폴은 최종 확인이구나. 청약을 보낸 사람이 마지막으로 최종 확인해줘야 당해 계약이 성립하는구나. 그걸 파이널 컨퍼메이션이라고 하는구나. 둘 중에 어떤 단어로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양쪽으로.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요. 보시면요. being unsold이냐, 선착순이니까 prior이냐, 또는 우리가 무확약, without engagement, 가격만 누락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점검 매매니까 approval, 승인해 주는 거죠. 오케이, 이거 괜찮다, 화장품 꼭 써야 되겠다. 결제해 버리는 거죠. 결제 행위 자체가 승낙입니다. 행동으로 승낙하는 거죠. 그리고 반품 허용. 다 팔지 못한 것들은 반품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return이란 단어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암기하시면 돼요. 서적이나 위탁 판매, 제품도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시고요. 잠시 쉬시고 다음에 이어서 청약의 효력 발생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워낙 내용이 무게감 있는 내용이라서 잠깐 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